반갑습니다. 별나라 소년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차를 출고한 뒤에 제가 처음 시승기를 남겼던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적한 시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리뷰를 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량 바뀐 게 별로 없죠? 아직도 블링블링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블R을 가지고 1년 동안 탄 적산 거리가 10,000km가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가 시승 리뷰를 남겼을 때보다는 확실히 얘기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잘 몰랐던, 그리고 또 잘못 전달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겸 이렇게 다시 나와서 1년 만에 다시 쓰는 10,000km 시승 리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더블R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9일날 출고한 M팩 카본 빌레 패키지입니다. 차량 가격이 BM에서 출고를 하게 되면 3,450만원이란 가격이 나옵니다. 저의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와일드독에서 데모카 프로젝트에 작업이 되었던 그 차량입니다. 와일드독에서 차량을 너무 멋지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고 제가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S차널날 M 패키지 카본 빌레팩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 사항들은 이렇게 앞에 프론트 카본 M 핸다, 그리고 카본 이 사이드 패널 보이시죠? 이 카본으로 된 거, 그리고 M 스텝입니다. 힐가드 같이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어 머드가드 카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카본은 없고요. 앞과 뒤에 들어가 있는 무광 단조 휠입니다. 무광, 지금 꽃가루가 많이 껴갖고 연두 에디션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무광 검정입니다. 자, 그럼 M팩 사항에서는 어떤 부분 파츠가 추가가 되느냐, 바로 이 M 레버입니다. M 레버, M 앞브레이크 레버, 그 다음에 M 배틀가드. 자, 반대쪽에는 M 클러치 레버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게 간단하게 BMW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M팩 사양의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제 차량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외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요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이드로 넘어갔을 때는 요런 모습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요런 모습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승 리뷰를 남기면서 잘못 전달했던 점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자, 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각도 차이가 22년식과 23년식을 딱 비교했을 때는 23년식이 살짝 각도가 더 서 있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전달을 드렸었는데 많은 더블R 오너들과 만나고 또 차량도 비교를 해본 결과 이 라이트 각도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전달했던 것 같고요. 그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 윙넷 때문입니다. 23년부터는 이 윙넷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윙넷과 앞에 이렇게 어퍼 가니시가 있다 보니까 각도가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22년식과 23년식의 라이트 각도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2년식과 어떻게 바뀌었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 사이드 카울에서 장착되어지는 이 바로 윙넷, 그리고 여기 가니시, 요거가 바뀌었습니다. 요거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거의 흡사하게 다 공유를 합니다. 어디서 바뀌냐, 바로 이 리어부입니다. 이 리어부가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런 모양 비교를 해보시면 요런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캐노피만 틀려졌느냐, 아닙니다. 리어 차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이 커버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위치도 조금 바뀌고 형상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리어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바로 램프 등화 장치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22년식까지는 이 등화 램프가 투웨이 기능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23년부터는 3웨이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비상 스위치라든가 턴 시그널 램프,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 미등은 기본이고 이렇게 3웨이로 바뀌었던 점은 참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 반사판 리플렉터 역시 순정입니다.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외관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음은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 시트 장착 기준으로 S차널날 시트고가 832입니다. 제 키가 175입니다. 몸무게가 대략 한 63에서 65를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마른 체형이죠. 그런 제가 앉았을 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냐, 저도 하체가 조금 긴 편입니다. 제가 허리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나오냐, 딱 요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제 다리 보이시나요? 부츠 뒤꿈치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 포지션은 요렇게 됩니다. 앉았을 때 자 요정도, 양발이 착지가 가능하기는 하나 앞꿈치는 완전히 다입니다. 양쪽 둘 다. 뒤꿈치는 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까치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탔던 바이크 중에 아마 시트고가 얘가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많은 레플리카를 타왔지만 그 많은 레플리카 중에서도 단연 S1000RR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몸무게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을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세 가지 타입으로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 있을 때, 서 있거나 또는 신호 대기 중, 정차 중일 때 요런 자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출발을 했을 때는 핸들을 잡고 이 자세가 되겠죠. 여기서 잠깐 또 속도감에 취한다, 그럼 이 자세가 되겠죠. 이런 자세. 자, 그럼 이제 시트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겠다. 편의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S1000RR에 장착되어 있는 정말 좋은 옵션이 오토 홀드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0km라는 이 계기판 숫자 앞에 H라는 문구가 새겨지면서 오토홀드가 작동되고 있는지 작동 상황을 계기판에 띄워줍니다. 앞브레이크를 꾹 잡게 되면 계기판에 바로 H라는 문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연두 색상으로 H라는 문구가 들어와 있을 때는 오토홀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고, 브레이크를 다시 한번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해지가 됩니다. 또한 뒷브레이크 역시나 이렇게 꾹 밟았을 때 H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면서 오토홀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해지가 되고, 오토홀드가 작동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토홀드를 이렇게 걸어버렸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앞으로 가도 안 가. 그냥 쇼바가 위아래로 그냥 먹기만 할 뿐이지 절대로 앞으로 안 갑니다. 이렇게 스텝에 발을 올리고 있지만 오토홀드를 풀었다가 또는 작동을 시키면 오토홀드가 걸릴 때 그 느낌이 이 발을 타고 몸으로 올라옵니다. 계기판을 보고 있지 않아도 오토홀드가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스탠드를 이렇게 켜버린 상태에서는 오토홀드를 걸기 위해서 레버를 다시 당기면 하얀색 H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사이드 스탠드가 세워져 있을 때는 오토홀드가 작동 안 되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기어를 놓고 신호 대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단으로 기아를 넣습니다. 오토홀드를 걸어보겠습니다. 걸려. 그렇죠? 클러치를 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오토홀드를 걸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클러치를 꼭 잡은 상태에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유용하게 자주 쓰고 있는 바로 이 크루즈 기능입니다. 버튼을 한번 볼까요? 크루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온 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이 버튼을 밀어주면 됩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온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당겨주면 오프가 되고, 앞뒤로 차가 별로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루즈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기능 중에 아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고, 크루즈를 이렇게 달리다가 셋 딱 하면 걸렸어요. 걸리고 하면 이렇게 탱크에 손 올리고 가면 되는 거야. 주행이 너무 편해. 그래서 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뭐 브레이크를 잡아갖고 제어를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안전하게 클러치를 잡아서 크루즈를 제어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꽃가루가 많이 있어서 먼지가 많이 타네요. 자,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인 한 번 더 누르면 로드, 또 한 번 더 누르면 레이스, 또 한 번 더 누르면 레이스 프로, 이렇게 커스텀 사양까지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프로로 들어가게 되면 DTC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DTC를 내리거나 또는 올리거나 완전히 끄거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메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창이 바로 내 차량입니다. 내 차량에 들어가면 바이크에 대한 상태 정보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포츠 모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런 계기판이 나옵니다. DTC가 얼마나 개입을 하고 있는지, 또는 브레이크가 잡았을 때 내가 브레이크 압력을 얼마나 줬는지, 이런 거를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또는 DTC를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창, 이번에는 랩타임 모드입니다. 우리가 서킷이나 이런 도로에 들어갔을 때 랩타임을 사용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랩타임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있겠는데 이거는 몰라. 나는 이 창은 별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DTC가 개입되어 있는 양이라든가 또는 이 랩타임도 표시가 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를 보시면 내가 이쪽으로 많이 누웠다, 반대쪽으로 많이 누웠다 했을 때 이 뱅킹에 대한 각도 기울기가 얼마나 누웠는지 그것을 또 보여줍니다. 자, 다시 메뉴로 돌아가서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모드입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뭐 사실상 쉽지도 않은 부분이고 요거는 일단 패스. 아직 우리나라에 적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건 패스. 그 다음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도 역시나 마찬가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설정창이 있습니다. 설정창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뜹니다. 어시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시스트 들어가면 이제 댐핑 모드, 기본 댐핑 모드를 어떻게 놓을 건지 이 쇼바가 먹는 단계 있죠? 그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로드나 다이나믹, 레이스 이렇게 여러가지 놓을 수 있는데 저는 로드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가 저하고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기본 댐핑 자체가. 그리고 옆으로 빠져서 차량 설정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주행 모드 4등 선택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4가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초 차량을 구입하신다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가 잡혀 있습니다. 레인 모드, 로드 모드, 그 다음 다이나믹 모드, 레이스 모드. 여기서 만약에 자주 안 쓰는 모드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다이나믹을 제외하고 레이스 프로로 선택을 합니다. 또는 로드를 지워주고 레이스 프로 2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3까지 넣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가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인, 로드, 다이나믹, 레이스 이렇게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이트도 뭐 원터치 트리플 시그널, 말 그대로 깜빡이를 켰을 때 깜빡이가 3번 깜빡 하고 없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밑으로도 내려보면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스템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공기압입니다. PSI로 할 건지 바로 할 건지 kPA로 할 건지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온도, 섭씨냐 화씨냐 이걸 또 나라 사양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에 보면 적상거리가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 트립 A, 또 한 번 더 누르면 공기압, 또 한 번 더 누르면 앞으로 탈 수 있는 거리, 또 한 번 더 누르면 연료 게이지 바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라이더의 편의에 맞춰서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항목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상태 표시줄이라고 있습니다. 자, 상태 표시줄에 들어가게 되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연료 레벨, 주행거리, 트립 AB, 연료 소비량, 주행시간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들만 나올 수 있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BMW의 이 계기판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테이크 온도는 표시가 되는데 외부 온도가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엔진 온도가 얼만지 그 부분도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바이크를 1년간 타오면서 얼마 전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계기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이렇게 걸었어. 시동을 걸고 나면 RPM 게이지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RPM이 영역 구간입니다. 하늘색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아이들링 되면서 공회전하고 있는 RPM의 현재 측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6,000에 있던 게 지금 7,000까지 올라갔어. 그죠? 빨간색이. 그리고 또 8,000까지 계속 올라가. 이게 뭐냐면 오토바이가 충분한 예열이 되기 전까지는 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RPM 구간들을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예열이 되고 나면 RPM 게이지 바가 14,000까지 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게 슬슬 보이죠? 지금 8,000입니다. 8,000. 오, 8,000 넘어섰어. 이렇게 예열을 해주라고 게이지 바가 있어. 아이고, 이거 나 이때까지 타면서 이걸 모르고 탔어. 정말 신기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RPM 게이지도 적정 시간이 지나면 예열이 되면서 이렇게 없어지더라. 라이더야, 너 충분한 예열을 하고 바이크 좀 타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 올라갔죠. 처음에는 6,000 RPM이었지만 지금은 10,000 RPM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14,000까지 끝까지 올라가요. BMW 차량들은 대부분 이 계기판을 쓰고 있는데 거의 다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바이크들도.
와, 나는 이게 뭔지 몰랐어. 얘는 왜 맨날 빨간색이 여기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 시동을 걸고 나서 바로 급출발하는 그런 경우나 또는 출발하자마자 9rpm을 쓰는 사용자를 막기 위해 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기능은 바로 출발하지 말고 공회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량에 예열을 좀 하고 출발을 해라, 이런 BMW의 큰 뜻이 아주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아주 중요한 창인데, 연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나라든가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으냐. 지금 계기판에도 표시가 되고 있지만 여기 밑에 보면 전화기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바일 장치에 휴대폰을 잡아놓고 제가 세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자, 보이시죠? 세나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운전자 헬멧하고 이렇게 바이크가 세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 모바일 장치는 별나라 소년의 휴대폰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제가 볼륨을 올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이게 보이시죠? 계기판에서 도구 컨트롤을 이용해서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딸내미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딸? 아니야, 아빠 확인 중이야. 끊어. 알았어. 왜 전화했어? 그냥 전화해서 끊어. 제가 딸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방금 보셨죠? 이 화면에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상시로 표시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게 돼.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화면에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확인하기도 아주 용이하고 모든 것들을 이 조구 레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습니다. 전화번호부 역시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전화할 건지 이렇게 내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또 전화도 할 수 있어.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휴대폰을 건들지 않더라도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랑 세나가 연결이 되면 화면에 전화 버튼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한 미디어 부분입니다. 미디어를 들어가게 되면 오디오도 재생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틀었습니다. 노래를 내가 이렇게 끊거나 그러면 휴대폰이 멈춰요. 다시 재생을 이렇게 치면 재생이 돼. 그리고 오디오 설정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디어 기능도 참 계기판이랑 휴대폰이랑 이 세나가 정말 진짜 삼합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좋은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칭찬합니다.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죠. 제가 좋아하는 신해철 형님의 해에게서 별나라 소년에게입니다. 노래가 얼마나 지금 런타임이 지나갔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또 뒤에 재생 목록이 있다. 조구 레버를 돌려주면 다음 노래로 또 전환이 돼. 이렇게 아무튼 뭐 이런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이랑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을 때는 미디어라든가 전화라든가 너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연동을 너무 잘 되게 해놨어. 그래서 BMW가 이 수많은 메뉴 중에 내비게이션 메뉴 빼고는 정말 모든 걸 잘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러니까 사람들이 BM 멋있어, 뽀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바이크를 타다가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한다거나 또는 휴대폰에서 무언가의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갓길에 정차를 하고 휴대폰을 사용을 해야 되죠. 장갑이 조금 얇거나 터치가 되는 장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이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대부분의 뭐 두꺼운 장갑이나 이런 것들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는 휴대폰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터치펜들이죠. 터치펜으로 이제 뭐 화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터치펜으로 뭐 누르고 메뉴를 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띄워준다거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터치펜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장갑을 벗어야 돼. 미치겠네. 또 설정 다 하고 또 껴야 돼. 너무 진짜 피곤하고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 올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세부적인 거는 뭐 펜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야겠지만 간단하게 전화 온다거나 또는 빅스비를 통해서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 이 BM은 휴대폰과 연동이 되니까 내가 달리다가 계기판 보고 전화 안 해도 돼. 빅스비만 연결돼 있으면 빅스비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럼 전화하면 그 전화하는 화면이 이 계기판에 뜨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MW의 이 계기판, 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진짜 타사를 완전 압도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계기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많던 중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타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바로 중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중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립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기어를 내리고 있습니다. 3단, 2단. 아우, 중립이 안 들어가고 1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중립을 넣어볼게요. 어우, 이거 봐. 튕기면서 바로 2단으로 또 들어가. 중립이 안 들어갑니다. 중립이 안 들어가. 자, 그 중립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미세하게 발로 아주 살짝 톡. 아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살짝 톡. 아우, 다시 살짝. 아우, 들어갔어요. 이게 아주 살짝. 요 컨트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1년 동안 타면서 이거 너무 힘들어. 일제 바이크와는 사뭇 다른 중립을 넣는 이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B단 S1000R만의 문제가 아니고 S1000R 뭐 BM 차량은 대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중립을 뭐 넣기가 생각보다 좀 민감하다 그래야 되나? 뭐 어떤 날은 또 쉽게 잘 들어가는데 어떤 날은 또 방금처럼 중립을 넣으려고 그러면 1단에서 2단으로 올라탄다거나 2단에서 반대로 내려서 중립을 넣어야 되는데 1단으로 바로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힘들다는 거. 그럴 때 사용하는 치트키는 자,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중립을 넣는다. 여기서 잘 안 들어간다. 그럼 오토바이 살짝 이동해. 아주 살짝. 이제 속이야 대기야가 살짝 굴릴 만큼 아주 살짝 이동한 다음에 아주 살짝 툭 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우, 이 중립 넣기 너무 힘들어. 제가 1년 동안 10,000km 이상을 탔지만 BMW 중립은 여전히 아직도 나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들어가는 날은 정말 잘 들어갑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제를 타던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동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S1000R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흐르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촬영을 많이 한다고 이 브라켓을 여기 많이 끼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둘 다 진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연결해주는 이 지지대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떨리는 거 봐. 그냥 손으로 이렇게 쳐도 덜렁덜렁 하니까 이게 잔진동에서는 얘가 더 미세하게 이렇게 떠는 거야. 이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일부 차종들은 이 백밀러가 스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틸 프레임 자체는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떠는 게 진동의 강도가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S1000R은 유독 백밀러 쪽으로 올라오는 진동이 너무 심하다. 정차시나 시동 대기 시에 중립을 걸고 앉아 있어 보면 바로 이 프론트 페어링하고 이 백밀러 이 전체가 진동이 좀 많아. 그래서 여기가 진동이 몰려있는 진동들이 몰렸다가 이렇게 백밀러 쪽으로 퍼지는 것 같아. 그렇게 심한 진동은 아니지만 잔진동이 좀 심하다. S1000R의 핸들도 이렇게 주행을 하면 묵직한 진동은 아니지만 S엔진 특성의 이 갈갈거리는 아주 미세하고 얇은 진동이 계속 이 손으로 타고 올라온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알차나 네이키드는 뭐 달리면 어차피 잔진동은 기본적으로 흡수하는 옵션이긴 한데 얘는 좀 잔잔한 진동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세서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리어 캐노피가 제가 BM 순정으로 시킨 겁니다. 캐노피 가격도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스티커, 이 옆에 붙어있는 이런 스티커류가 상당히 비쌉니다. 스티커에 진짜 금태를 발라놨는지 이 스티커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바이크를 타면서 S1000R이 순환 시대긴 한데 이번에도 제가 사이드 카울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역시나 이 사이드 카울에 붙어있는 이 순정 스티커류가 생각보다 너무 비쌉니다. 이거 두 개에 25만원이 넘는다는 게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스티커 쉽지 않단 말이야. 사고가 난 건 아니고 클립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냥 카울을 그냥 갈았습니다. 갈면서 이 스티커는 주문을 못했는데 이 스티커는 알리에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달아놨는데 알리 거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 스티커는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단지 뭐 디자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BM에 시키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알리에서 시켰고 상당히 만족합니다. 디자인도 순정하고 거의 아주 흡사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BMW 차량에 뭐 카울을 교체한다거나 그래서 스티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BM 정품이 아니더라도 알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살펴볼까? 현재 저는 분덜리히 탱크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덜리 탱크팩 자체가 구형 S1000RR 기준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 아구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완전하게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형 S1000RR을 타시는 모든 라이더들이 아마 공통으로 느끼고 계신 점일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도 이만큼 떠 있어. 보기가 별로 안 좋아. 그렇지만 구형 S1000RR 같은 경우에는 이 볼트 자체도 뒤로 조금 더 와 있다 보니까 얘가 매끈하게 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정말 편하게 탈착도 쉬운 게 요 단추 있죠. 요 단추가 스프링 단추라서 이렇게 당기면 코크가 열려. 그러면 이렇게 언제든지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빠져. 이렇게 장착을 했다가 요것만 딱 들면 빠져. 그냥 요것만 딱 들면 이렇게 빠져요. 얼마나 편해.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분해가 가능하고 세차할 때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탱크팩은 분들레입니다. 자, 또 머플러겠죠? 머플러 지금 저는 현재 SC 프로젝트 레이스 카본 CRT 머플러를 장착 중에 있고, 이 머플러도 뭐 쇼가는 워낙 많이 하니까 SC도 있고 아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오스틴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개인 취향별로 머플러는 바꾸면 될 것 같고, 또 캔슬러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캔슬러는 뭐 호불호가 갈리죠. 나는 굳이 캔슬러까지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은 캔슬러 작업을 안 하시면 되고, 나는 캔슬러 작업을 해서 배기음을 조금 더 크게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캔슬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1000RR에 많은 사람들께서 하고 계시는 바로 이 언더카울입니다. 언더카울이 없으면 여기 도시락통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휑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조금 멋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나 언더카울을 풀식스 걸로 장착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S1000RR 언더카울 같은 경우에는 풀식스 있고 인버거 있고 그 다음에 RCM 있고 그리고 알리빨이 있고 또 다른 파츠도 있겠지만 주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풀식스, RCM 또는 림버거 쪽인데, 언더도 워낙 비싸니까 잘 타협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뭐 엔진을 덮어주는 GB 레이싱이라든가 라이테크에서 나오는 파츠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파츠가 많이 있으니까 본인 취향대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1000RR만의 굳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일제 바이크를 타면서는 드레스업 파츠를 뭐 대충 해도 나름의 뽀대가 올라왔는데, 이 BMW라는 브랜드를 제가 이용을 하고 또 타다 보니까 BM에는 웬만한 파츠를 하려면 전부 다 카본이야. 그래서 이 총알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너무 센 것 같아. 뭘 할래도 다 카본이야.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카본 빌레팩에서 기본적인 카본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파츠로는 풀식스로 이 차대 카본 카울, 언더 카울 뭐 이런 걸 했지만, 이런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에서 제가 정말 칭찬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레바입니다. 레바. 순정 레바는 이렇지 않은데, 지금 M 레바 있죠. M 브레이크 레버 또는 M 클러치 레버. 이거 왜 제가 좋아하냐면, 라이테크, 제타, XRT, 길레스 여러 가지 레바를 제가 써봤는데, 써본 거 중에 가장 느낌이 좋습니다. 이 가장 느낌이, 이 텐션이 좀 스무스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변속을 하거나 클러치를 잡아야 되는데, XRT는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텐션이 세. 물론 여기를 돌려서 레바의 뭐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굳이 안 돌려도 기본적으로 돌려도 되는 이 포인트가 있죠. 몇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클러치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손이 장거리 주행을 했다거나 이럴 때 손의 피로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악력이 얘가 가장 좋은 것 같아. 너무 부드러워. 클러치 레버가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한 손으로도 탕탕탕 튕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숏레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악력이 세. 막 시내에 들어가면 클러치 잡다가 손 완전히 아닥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M레바 정말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M 파츠를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살피다 보니까 M 스텝도 마찬가지고 이 M 레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밀링 가공을 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길레스 툴링에서 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길레스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크는 M이란 파츠로 달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파츠는 길레스에서 BM으로 납품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길레스 파츠가 이 M 파츠랑 상당히 이 밀링 형태가 너무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길레스 같기도 한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1000R를 타면서 S1000R에는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죠. 수십 개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사실 이 기능들을 언제 다 써보겠습니까? BMW를 주로 타는 사람들이 이 기능을 세분화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레이스 프로나 구성값 세팅해갖고 뭐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또는 이거 뭐 괜히 내가 잘못 건들면 뭐 설정값이 틀어지겠지? 뭐 안 되겠지? 뭐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기본 상태가 좋다, 그래서 기본 모드 상태로 그냥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약간 그쪽에 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일이 세팅하기 귀찮아. 귀찮기도 귀찮고 기본 세팅값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많은 기능이 많은데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사용하기는 쉽지 않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뭐 열선이라든가 오토홀드, 크루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또 가끔 자주 쓰는 기능이긴 하지만 계기판 안에 들어가서 뭐 시스템을 설정하고 댐핑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적으로 설정하기에는 우리 라이더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 이게 제가 1년 동안 S1000R를 타면서 또 주위에 S1000R를 타고 있는 분들 만나보면서 물어보면 항상 대부분 그래요. 그냥 그대로 타요. 대부분 그래요. 그냥 단지 S1000R은 우리가 지나가다 S1000R이다, BM의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S1000R이다, 그 하나만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BM S1000R이나 또는 뭐 BM을 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기본 세팅 위주로 많이 타더라. 그렇죠. 나만의 색깔을 내고 싶거나 나만의 또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싶은 분들은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 S1000R에 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설명을 다 마쳤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행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트고입니다. 시트고. 바이크 뭐 어쨌든 타면 적응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바이크를 타다 보면 시트고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이 옵니다. 이 WR 역시나 저에게는 아직 양발이 완전하게 착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경사가 진 도로라든가 그럴 때는 저도 한 번씩 아찔할 때가 있어요. 바이크는 일단 시트고가 잘 맞아야지 제가 다루기가 정말 편해져요. 우리가 제자리에서 선회를 하거나 넣고 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큰 이점을 가져다 주고 시트고가 낮으면 정말 좋은데, 요즘에는 웬만한 R차의 시트고는 800을 그냥 넘어갑니다. 키가 조금 작다거나 아니면 하체가 조금 짧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피로도가 쌓이는 요소가 되지 않나, 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WR에 장착된 퀵시프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퀵시프트를 살펴보자면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 보이시죠? BMW의 퀵시프트 정말 담력이 좋습니다. 담력이 좋고 매칭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제가 스즈키를 오래 타서 스즈키 차량의 퀵시프트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또 스즈키와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이 있는 그런 퀵시프트다. 업도 물론이고 다운도 마찬가지로 정말 부드럽게 아주 예술입니다. 변속력도 많이 없지만 예전부터 퀵시프트를 많이 사용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퀵시프트가 초기에 1세대 버전이나 옛날 차량의 퀵시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다운을 한다거나 업을 한다거나 구간별로 생기는 변속력이 존재해. 한 템포가 느린 거야. 기어를 방금 2단으로 올렸는데 한참 있다가 2단이 들어간다던가, 기어를 반대로 다운을 했어요. 1단으로 다운을 했는데 1단이 바로 안 들어가고 2단에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1단이 들어가는 이런 변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도 많이 좋아졌고 오토바이도 세대가 계속 거듭되다 보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퀵시프트가 이제 변속력이 있는 퀵시프트는 많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만큼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BMW의 순정 퀵시프트 업다운 완벽하고, 그 다음에 담력도 괜찮고 매칭도 아주 부드럽고 변속력도 없고, 또 쇼간인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특유의 사운드 아시죠? 킥시프트를 쓰시는 분들 느끼시는 거, 옹 이러면서 이제 빵빵빵 터뜨려주는 거, 단수별로 터뜨려주는 이 알페인 뽕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건 모든 차량이 해당되지만 또 더블R이 주는 그 느낌은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킥시프트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앵꼬 불이 들어왔을 때 기름을 넣으면 통상 996 기준으로 2만원 정도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뭐 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조금 더 주행을 하고 넣었다 해도 22,000원 아니면 거의 주유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연비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정속 주행을 하면서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나마 연비가 좀 나와주는데, 평속 한 100km 이상 구간을 이렇게 좀 달리다 보면 연비가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블R이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표현하는 기준은 오로지 제가 타봤던 R1000R에 대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R1000R은 그래도 연비 잘 나왔는데, 물론 고영역대를 쏘게 되면 어떤 바이크들 연비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타는 걸 보면 연비가 2만원 놓고 정말 최악일 때는 제가 130km에서 불이 들어온 적이 있어. 일단 연비가 R1000R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다. 근데 S1000R 내가 아무리 잘 타도 200km 못 넘기겠어. 절대 안 돼. 기름은 좀 많이 먹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고급류 주유소가 많이 밀집된 번화가 이런 데는 고급류 주유소가 많이 보이는데, 시골이나 국도 외곽 이쪽으로 가다 보면 고급류 주유소 찾기 힘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옥탄 부스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첨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연비도 연비인데 고급류는 한번 넣으면 2만원이면 충분한데, 얘는 일반 주유한다고 15,000원 이상을 써야 돼. 거기다가 옥탄 부스터가 또 10,000원이 넘어가.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고급류 넣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덤인 것 같아요, 덤. 그래도 뭐 일단은 첨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니까 옥탄 부스터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무래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달리니까 정말 시원하네. 다음은 BMW 이 더블R의 제동 능력입니다. 브레이크 잘 먹습니다. 진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달라서 우리가 바이크를 타다 보면 정말 위급하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시점이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주할 때 이 브레이킹 성능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진짜 사람의 생사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브레이크가 좋아도 브레이크 잡는 방법이 조금 안 좋다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잡아야 되고,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생각보다 담력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탈 때는 일제 차량과 별 차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바이크를 타오다 보니까 진짜 브레이크가 좋긴 좋아. 이 브레이크 성능도 일제 바이크에 비하자면 BM이 그래도 몇 수 더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캘리퍼는 M 캘리퍼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터 실린더나 이쪽 레버 쪽 보니까 여기는 니신이라고 되어 있네. BM 브레이크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또 잘 듣고, 일단 레버가 일단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클러치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가벼워. 좀 빡빡한 그런 텐션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진짜 거침없이 딱 잡을 수 있게 되게 가벼워. 그래서 이거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행 포지션에 관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참 다루기 쉽고 편하고 가볍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다들 평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잖아요. 그죠? 다들 그냥 S1000R 편안합니다, 가볍습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지 얘기를 안 해줬어. 그걸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중량이 조금 타 리터 바이크에 비해서 가벼운 점도 있는데, S1000R 같은 경우에는 핸들 포지션이 R1이나 일제 바이크 대비해서 높습니다. R1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가 여기 밑에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얘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너무 정경 자세까지는 안 나와요. 막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이런 자세가 안 나와. R1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앉아보니까 여기 있어. 이만큼 내려가야 돼.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쑤구리는 자세는 R1이 조금 더 뽀대가 나지만 S1000R 같은 경우에는 핸들 포지션이 일제 바이크에 비해서 조금 높다 보니까 얘가 좀 많이 편해. 몸이 이렇게 덜 숙여도 되니까 핸들 포지션도 일제 바이크보다 살짝 높고 시트고도 또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핸들 쪽이랑 이 시트 쪽에 비율이 잘 맞아. 같이 올라가. 핸들도 높은 만큼 시트도 같이 높아. 자세가 그렇게 과격한 자세를 안 취해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WR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핸들 롤링을 해보잖아요. 롤링을 해보면 이게 진짜 가볍긴 가벼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이 좀 낮은 상태에서 와리가리 롤링을 하는 거랑 이 핸들이 높은 상태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핸들이 높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핸들 포지션도 조금 올라와 있고 참 좋아. 가벼워. 진짜 많이 가볍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편하지 않나 그렇게 평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떠들러 나왔는데 좋네요. 저의 WR 치승기를 보시고 바이크를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분만 10분이 넘습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지금도 이렇게 시승 리뷰를 다시 한번 써보지만 WR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하나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초반용 차량입니다. 23년 초반에 엠팩을 출고했을 때는 카본 휠이 미적용된 상태였습니다. 제 차량을 출고했을 때 그때 시점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카본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카본 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본이 뽀대가 나고 다 좋고 경량화되고 다 좋은데 이 차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카본 휠이 참 호불호가 많아요. 타이어를 간다거나 BM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갈았는데 이 정비력이나 장비가 조금 그렇게 좋지 못해. 카본 휠의 기스라든가 또는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카본 휠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본 휠보다도 단조 휠을 더 좋아하고 향후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WR 엠팩을 구매를 했을 때랑 지금 WR 엠팩을 구매할 때는 옵션의 차이가 조금은 변경이 된 사양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열, 이 엔진열을 빼놓을 수가 없죠. S1000R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진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엔진열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들 그냥 WR 뜨겁죠, 두카티 화상 입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뜨거운지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R을 1년 동안 타면서 한여름에 정말 폭염인 날에도 제가 타봤고, 일단 바이크가 뜨거운 건 맞습니다. 이 열기를 어떻게 배출을 하냐가 가장 관건인데 BM은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크루즈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으면 엔진열은 이쪽 클러치 쪽, 이 기아 있는 쪽 엔진열이 심하게 올라옵니다. 또 이 브레이크 쪽은 엔진열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이쪽은 시원해. 근데 이쪽 기어를 넣는 이쪽은 열이 너무 심해. 그리고 열이 항상 이쪽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말이야. 열이 골고루 나와야지 말이야. 왜 이쪽으로만 나와? 한여름에는 부츠를 신고 다니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운동화라든가 숏부츠를 신고서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열 때문에 정말 이 복숭아뼈 있는데 발목이 너무 더워요. 제가 작년에 겪어보니까, 작년도 아니야, 이제 뭐 곧 있으면 또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롱부츠가 진짜 그 한여름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 엔진열은 항상 이 왼쪽에서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물론 오른쪽에서 나긴 하지만 엔진열이 좀 미약하다. 그렇지만 이 왼쪽 기어 쪽에는 엔진열이 너무 세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나와서 11,000km를 주행을 하고 다시 쓰는 WR 시승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지난번에 남겼던 리뷰와 어느 정도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WR에 대한 총평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디자인, 아주 제 취향을 잘 저격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윙넷부터 시작해서 정말 디자인 취향 저격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BM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멀티미디어 기능, 블루투스 연결이라든가 휴대폰 연동, 통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자, 세 번째로 편의 기능,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크루즈 컨트롤 오토 홀드 기능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BM이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서브라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진짜 끝내주는 옵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1년 동안 제가 더블R을 타면서 완전히 저한테 이제 최적화가 되었어요. 이질감 없이 잘 타고 다니는데, 굳이 뭐 이거보다 더한 기능을 가진 바이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행 유지 계속 하면서 즐기고 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다시 쓰면서 S1000RR에 대한 너무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물론 단점도 분명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점으로 보자면 애프터 서비스가 아직 차량과는 조금 틀리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겪었던 내용인데, M스텝을 지탱하고 있는 발판 밑에 스프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나 뭐 이런 꿍으로 인한 그게 아니고 주행을 하면서 이게 터져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상의 AS가 안 되는 점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자동차는 우리가 타다가 뭐 이상이 있으면 보증센터에 가서 보증을 다 받잖아요. 근데 바이크는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차츰차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바이크 AS 그 변화의 폭이 조금 넓어질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에는 이 BM을 타면서 단점이라고 느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비싼 가격?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BM의 브랜드 네임이 나온 결과니까 이 비싼 가격, 두카티 안 가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아무튼 BMW S1000RR 이 더블R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시승 리뷰 역시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